유형상사 문제에서는 유형별 연습 문제를 했는데 이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얘기하지 않았고 전부 다 실기 중심으로 해서 했어요. 그 앞에 회사가 용산전자였죠. 용산전자도 실기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그 앞에가 3일 패션이었죠. 3일 패션도 실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3일 패션, 그 다음에 용산전자, 그 다음에 유형 상사, 이 모두 실기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기 시험 준비는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한 40시간 가까이를 하긴 했는데, 이론이 점수가 나오려면은 앞에서 우리가 문제풀이도 물론 병행하면서 했지만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는 총 15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10문제는 재무회계 문제, 뒤에 5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 페이지 찾으셨나요?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회 모의고사의 1번 문제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한번 내용을 봅시다. 1번 회계정보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게 약간 좀 맞는 듯하지만 모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나요? 이게 요구가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데 경영자가 요구하는 이렇게 됐으면 내 재무제표가 좀 이렇게 나와줬으면 나의 성과니까 그러면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잘못 설명한 거예요. 자, 2번 회계정보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회계정보라는 것은요, 어떤 누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제공하는 것, 이게 재무 회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았습니다. 3번 회계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로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죠? 맞았어요. 4번 회계는 기업 실체, 계속기업, 그리고 기간별 보고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하는 회계의 가정이, 기본 가정이 있었죠. 1번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1번 문제는 쉬운 듯 하지만 또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1번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뭔가 소비자 요구에 충족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 이거 회계정보도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 아니니까, 회계정보의 요구는 입장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부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어떤 특정한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법과 또 회계 처리 기준을 벗어나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회계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가 제공하는 정보는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 정보가 뭐냐면은 재무활동, 그 다음에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이다. 맞아요. 크게 보면 유입과 유출이죠. 그런데 2번 투자활동에 관한 정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3번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 성과는 알 수 없어요. 기업 성과라는 것은 이익을 따져보는 건데 손익계산서가 되죠. 3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에 관한 정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투자활동, 영업활동 이게 두 개 나왔죠. 하나가 재무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활동, 영업활동, 재무활동에 뭘 보여줘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다. 투자활동, 영업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정보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뭐 현금 흐름표를 여러분이 혹시 잘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다. 이거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3번이다.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결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자, 매출채권 잔액이 2,500만 원이랍니다. 결산 분계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답니다. 보충법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죠.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의 1%를 대손으로 예상할 경우 어떻게 결산 분계가 일어나야 되느냐. 자, 2,500이 1%를 먼저 계산하면은 25만 원이군요. 거기서 5만 원을 빼야 되죠. 20만 원으로 분계된 것이 2번과 4번이 있어요. 맞는 것은 어느 걸까요? 4번. 그렇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이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2번은 차변 대변 뒤바꾸는 거예요. 4번이 맞다. 다음에 4번 문제는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스캔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스캔되어 있죠? 안 돼 있어요? 네, 상품 계정이 스캔되어 있어야 돼요. 차번의 기초, 여기 당기 매입, 대변에 이게 매출 원가, 여기가 기말, 이게 스캔이 돼 있어야죠. 자,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 있네요. 5만 원. 자, 매입, 당기 상품 순매입액 여기 있네요. 35만 원. 그러면 차변의 합계, 판매 가능 금액이죠? 4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없네요. 이걸 구하라는 거군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매출 원가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려줬네요. 순매출액은 50만 원인데 거기서 매출 총이익이 20만 원 났다는 거니까 매출 원가는 30만 원이었다는 거죠. 30만 원이 매출 원가가 30만 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매출액에서 50만 원 빼기 30만 원 하면은 20만 원의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손익계산서 양식 아직도 모르는 분은 없죠. 그래서 대변의 합계 40만 원을 만드는 거니까 기말은 10만 원이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일에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를 확인한 결과 5만 원이 있음이 확인되었답니다. 네, 결산일에 재고자산, 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5만 원이 있대요. 하지만 실사를 한 결과 4만 5천 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러면 뭐가 물건이 부족한 거죠. 남은 자산을 다시 평가한 결과 재고자산의 시가는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4만 2천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재고자산 저가배부에서 평가를 하니까 자, 지금 4만 5천 원밖에 없어요. 이 금액이. 이게 지금 실제 잔고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4만 2천 원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부에는 지금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장부에는. 자, 이럴 때 결산일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냐? 자, 평가 손실은요. 이
이게 지금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이게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2 빼기 3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사한 금액 45,000원에서 지금 시가 42,000원. 사실은 이게 시가라고 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는 순실현 가치다 그랬어요.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라는 건 뭐냐면 시가에서 판매 금액을 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매 금액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은 자산을 다시 평가한 결과 재고자산의 시가는 장부 이하로 하락하여 이것으로 확인됐다는 건 이렇게 평가했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3,000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이 문제에서 다 이렇게 말해주고 결산일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냐? 감모 손실로 문제를 바꾸면 감모 손실은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2. 이게 감모 손실이에요. 1 마이너스 2. 감모 손실은 감모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부에는 5만원어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45,000원어치밖에 없다.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감모 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부분, 그것만을 환산한 것이 감모 손실입니다. 그래서 감모 손실은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감모 손실은 5,000원, 여기 평가 손실은 3,000원이 되는 것이다. 간단한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공부를 더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5,000원이 정상 감모면은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 과목이 안 나타나고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됩니다.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된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비정상 감모면 영업의 비용인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인 여기서 말하는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공부할 때 재고자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공부를 합니다.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 정상 감모라는 건 뭐냐면 매뉴얼대로 관리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양의 부족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양이 부족해지는 것은 그건 원가로 보는 거예요. 매출 원가. 그냥 재고 있는 거. 요거 그냥 45,000원이 재고라고 보는 거예요. 장부 5만원 이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45,000원을 재고로 입력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 원가에 그만큼이 사용된 걸로 반영이 되겠죠. 즉 판매된 걸로, 사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니까 판매업이니까 나머지는 다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됩니다. 비정상 감모는 45,000원을 입력을 하긴 하는데 일반 전표에다가 따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00원 영업의 비용으로 900번 코드로 정리해주고 대변에 상품, 재고자산이니까 이제 상품이죠. 상품 적요에다가 8번 적요 5,000원. 8번 적요 여러분 뭐였냐면 타기정으로 대체죠. 상품을 접대비로 쓴다든지 복리후생비로 쓴다든지 또 비품으로 쓴다든지 기부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상품이 대변에 오는데 지금처럼 감모 손실이 오는 경우도 상품이 대변에 갑니다. 없어진 거예요, 상품이. 그래서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대체한다. 이것은 뭐냐? 매출원가에서 빼주겠다 이거예요. 영업의 비용이다. 그래서 매출원가로 빼줄 때는 이와 같은 분계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좀 깊이 있게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 구하면 되니까 이것하고 이것만 비교해서 3,000원이다를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 거. 자, 다음은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8년에 A사 주식 100주를, 자, 이제 문제를 더 읽기 전에 좀씩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인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정 과목이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구나. 예, 이게 떠올라야 돼요. 투자 자산에서 배웠죠? 매도 가능 증권. 자, 이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2018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는 12,000원이고 올랐네요.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는 15,000원이다. 또 1년 만에 3,000원이 또 올랐네요. 다음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 10,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산 시점에 12,000원으로 올랐어요. 또 두 번째 해의 결산 시점에 다시 또 오릅니다. 15,000원으로. 자, 설명을 옳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1번. A사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며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만 원을 기록한다. 자, 2019년에 3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는가 볼까요? 자, 15,000원하고 요 12,000원. 이거 이렇게 비교해야죠. 예. 그러니까 3,000원씩 100주니까 30만 원. 오케이. 1번은 맞았네요. 그럼 답이 1번이 돼 버렸네. 그럼 2, 3, 4번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A사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며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당기 순이익이 30만 원 증가한다. 왜 틀렸을까요? 이거 틀렸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 늘었으니까 당기 순이익도 30만 원 늘지 않을까요? 여기 안 팔았으니까 뭐 말 됩니다. 안 팔았으니까 그렇긴 해요. 팔면은 뭐 당연히. 근데 그러면 왜 이 평가 이익은 왜 당기 순이익에 반영이 안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인데 왜 이익에 반영이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요게 이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손익에 반영되는 이익이 아니라 자본에 해당이 돼요. 이게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은 당기 순이익에 30만 원 증가가 맞아요. 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도 30만 원 증가하면서 동시에 당기 순이익도 30만 원 증가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익하고 연관이 없다. 이익의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3번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틀렸고 4번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네. 다음에 7번 문제 보면요. 주식회사 한공은 12월 31일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으로 50만 원을 수취하였다.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였다. 12월 31일이면 결산일이네요. 예.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중 30만 원은 다음 회계년도에 귀속되는 금액이다. 그러면은 이자 수익의 이연을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 회계년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익을 이연시킨다 그러죠. 이와 관련하여 12월 31일에 수행할 결산정리 분계로 옳은 것은 네, 수익의 이연이니까 이연은 무조건 선자돌림의 개정 과목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선자돌림 나온 거. 자, 여기 선자돌림 하나 나왔고 여기 선자돌림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답은 3, 4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수익을 이연시키니까 수익을 줄여줍니까? 늘려줍니까?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차변에 온다 이겁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3번이 답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이 생생하죠? 이 앞에서 수익의 발생 유형상사 거 해봤잖아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그러니까 한번 좀 단순하게 이 답을 찾으시면 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공식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 중 3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이다. 다음 연도라 이 말은 다음 연도에 귀속된다는 말은 이연시킨다는 말이에요. 응? 이연시킨다. 뭐를 이연시키냐? 수익을 이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의 이연은 비용의 이연과 함께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 꼭 나온대더라. 그러면 일단 1번하고 2번은 일단 답이 될 수가 없대더라. 그러면 3, 4번 중에서 답을 고르는데 수익을 이연시키려면 당기의 수익에서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50만 원을 받았지만 여기 이날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 중에 30만 원은 차기 거니까 이제 이걸 고치려면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을 취소시키고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결산 수정 관계가 필요하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경영진단 보고서가 있어요. 대표이사 귀사의 2019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출액은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작지만 매출 총이익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타사보다 높다는 거예요. 원가가 낮다는 얘기죠. 이게 원가가 낮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 당신의 회사는 좀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더라 이거예요. 원가율이 낮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작년보다 매우 높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되고, 갑자기 임차료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작년보다 비유동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비유동 자산이 뭡니까?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죠. 여기서 대표적인 건 유형 자산이나 투자 자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비유동 자산이 급격히 늘었다. 뭐 투자 부동산을 많이 사버렸다든가, 뭐 건물을 새로 본사 청사 건물을 새로 마련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했다면 옳지 않은 것을 밑으로 찾아라. 매출원가 하락 있었죠. 여기 교육비의 상승 있었죠. 판매관리비가, 기계장치 과다구입, 여기 비유동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단기 차입금의 상승,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부채인데 부채가 어쩌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9번은요. 다음 거래의 분계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이사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 발행 대금을 전액 당좌예금으로 납입받았다. 자, 우선 쉬운 것부터 생각하세요. 당좌예금이 차변에 와야 됩니까? 대변에 와야 됩니까? 차변. 당좌예금. 근데 다 차변에 있네. 자, 그러면은 얼마가 와야 되지?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발행 주식수 1000주인데 발행 금액이 7,000원. 그러면 700만 원입니다. 1번은 일단 탈락. 1번 탈락. 자, 그러면 분계로 보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 자, 우리가 차변에 당좌예금 700이 있는데 여러분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뭐죠? 네, 자본금. 대변에 자본금은 무조건 500이 있어야 돼요. 네, 자본금 500인 거. 2번 자본금 700, 이거 2번 탈락. 3번 자본금 500, 오케이. 4번도 자본금 500, 오케이. 자, 두 개 중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할증 발행했나요? 할인 발행했나요? 할증 발행했죠?
예, 그러면 할인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나타나야 돼요. 가격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한 게 아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유상증자 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10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예요.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목적이죠. 예, 회사의 재무 상태 양호? 아닙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하려면 열심히 영업 성과를 내야 재무 상태가 양호해지는 것이지, 내부 통제를 잘한다고 해서 재무 상태가 양호해질 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목적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요, 법규 및 정책의 준수요, 또 재무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었는데, 네, 기억나시죠? 책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부터 5개는 부가가치세,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1번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생긴 제도는 면세제도입니다. 예. 영세율 제도는 목적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의 우리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이 올바르지 않다. 2번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맞고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맞고요. 전단계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니까 우리가 영세율 제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죠? 1번이 틀린 거. 다음 12번. 사업자가 다음의 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몇 개냐 이랬습니다. 식빵은 가공된 거니까 이건 과세입니다. 밀가루는 면세지만 식빵 과세. 두 번째는 이거 신문이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당근은 이거 미가공 식료품이죠. 농산물이죠. 면세입니다. 여기 완구죠. 이건 과세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면세니까 2번. 다음 1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과세표준이 뭔지 아시죠?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합계액이 된다. 맞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은 모든 세금이 다 포함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물건값에다가. 1번 맞았습니다. 2번. 매출에누리, 매출 환입 및 매출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빼주는 거니까. 다음에 3번.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공급 시기가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 원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수출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선적하기 전에 그 계약금을 환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적을 해서 보냈습니다. 선적하는 날이 우리 수출 상품에서는 그날이 공급시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를 선적일의 환율로 환산해가지고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돼요. 과세표준으로. 그래서 원칙은 여기 공급시기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이 공급시기는 뭐냐? 바로 선적일인데, 그런데 미리 받아서 환가를 했다면 이 환가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다음 14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급이 아닌 거. 즉 과세가 안 되는 거. 1번 보면은 동종업자로부터 차용한 원재료를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로 반환했다. 이거 물물 교환한 거죠. 교환 거래로서 과세됩니다. 공급으로 봐요. 이거 교환 거래. 그 다음에 2번. 사업용 건물을 재산세로 물납하는 경우 이거는 조세 물납이라고 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세금을 내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에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로 재산세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가에 이 건물을 판매한 걸로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 그게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물납은 공급이 아니다. 2번이 답입니다. 네, 3번은 건물의 현물 출자. 출자는 현물 출자는 과세예요. 네, 공급으로 보고요. 생수를 우리가 과세죠. 수돗물은 면세지만 그래서 이것도 공급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네, 1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와 임가공 영세율.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입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형 승용차를 수입했다. 개인이 수입했어요? 과세. 영세율이 아니라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승용차는 또 여기에 개별 소비세까지 붙어서 부가세가 더 많이 붙겠죠. 네, 이 15문제 여러분 풀어보셨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많이 나죠?